안녕하세요.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대비 사회복지실천 기술론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공동체 출판사에서 2025년에 출간된 공감 수험서이고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교재를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같이 영상 들으시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모델을 배웠었죠? 2장에서는 정신역동 모델을 배웠는데요. 3장에서는 심리사회 모델 배우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도 이 심리사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심리사회 이론. 누구죠? 어느 학자였죠? 네, 바로 에릭슨입니다. 에릭슨의 이론은 심리사회 이론이고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심리사회 모델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1장에서 이론과 모델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자, 이론과 모델 같은 거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배운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과 지금 얘기하는 심리사회 모델은 다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다만 심리사회라는 단어가 겹치는 것처럼 인간에 대해서 심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모두 다 고려한다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리사회 모델과 심리사회 이론이 다르다라는 거를 짚어드리면서 3장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3장에서는요, 심리사회 모델 어떤 것인가, 특징과 개요를 다루고요. 2장에서는 개입 과정, 개입 목표, 개입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리사회 모델의 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심리사회 모델의 형성과 발전입니다. 심리사회 모델은 다른 모델과 비교해서 이 모델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이론이나 모델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면 이 심리사회 모델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활동들과 지식들이 더해지고 누적되고 또 총정리되면서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심리사회 모델 형성의 기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선조직협회에서 활동하는 우회 방문원들의 활동, 그 활동들이 실천 지식으로, 실천 지혜로 정리가 되었겠죠. 이렇게 모델 형성의 기틀은 어떤 책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지식, 실천 지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델 형성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가 다져진 다음에는 모델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갖추게 되겠죠. 이때 비로소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들이 이 모델을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직 사회복지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이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이나 대상관계 이론, 정신분석 이론이나 대상관계 이론, 그리고 자아심리 이론, 그리고 체계 이론, 여러 가지 이 사회과학 이론들이 심리사회 모델이 발전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시간이 또 흘러 모델이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는 플로렌스 홀리스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요인들을 총정리하면서 모델이 완성됩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플로렌스 홀리스가 1964년에 개별사회복지 실천, 심리사회적 치료라는 책을 만들면서 이 내용들이 총정리되고 심리사회 모델이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심리사회 모델 형성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인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심리사회 모델은 자선조직협회에서 활동했던 여러 가지 활동의 기록과 또 축적된 노하우, 실천 지혜들, 그리고 다양한 사회과학적 이론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홀리스에 의해서 정리가 됐죠. 자, 그런데 이 홀리스를 비롯해서 이 심리사회 모델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바로 진단주의 학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실천론 시간에 진단주의와 누가 대립하는 거 봤었죠? 자, 기능주의가 갈등을 하는 거를 봤었죠. 그런데 이 심리사회 모델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바로 프로이드 이론의 영향을 받았던 진단주의 학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 포인트 하나 나오죠. 심리사회 모델이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데 영향을 미친 주요 인물 또는 학파가 진단주의죠. 진단주의는 프로이드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심리사회 모델이 굉장히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그런 요소들이 강합니다. 기법들도 그렇고요. 이론 자체도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바로 나오죠. 심리사회 모델은 다양한 사회과학의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왜? 진단주의 학파들이 모델을 발전시켰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모델이 만들어지고 발전되던 시기 자체가 서구에서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 맹위를 떨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의 이론적 기반 첫 번째 정신분석 이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신분석 이론은 바로 우리가 좀 전에 2장에서 했죠. 그 내용하고 겹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리고 2장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이드의 이 정신분석 이론은 어때요? 자유현상이나 꿈의 해석, 이러한 기법 또는 치료 기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무엇을 탐구하죠? 네,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현재 클라이언트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정서적인 불안과 어떤 역기능적인 것들을 일으키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바로 정신분석 이론이죠. 그래서 이 정신분석 이론이 심리사회 모델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무엇에 영향을 미쳤냐 하면 정신분석 이론은 현재에 관심이 많습니까? 과거에 관심이 많습니까? 정신분석 이론은 과거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길래 현재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나. 그래서 인간이 경험한 과거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리사회 모델에서도 클라이언트가 겪는 현재의 어려움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한다. 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정신분석 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영향은요, 심리사회 모델의 기법 중에서 발달적 고찰이라는 기법을 탄생시키게 합니다. 요거는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심리사회 모델은 여러 가지 이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이론의 영향을 받았고, 그러한 것은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거를 탐색하도록 하였고요. 이러한 것들은 바로 발달적 고찰이라는 기법의 탄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발달적 고찰이 무엇인지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심리사회 모델에 영향을 미친 이론은 대상관계 이론이에요. 대상관계 이론도 이 정신역동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현대 정신분석 학자들이 확장한 이론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자,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대상관계 이론도 과거 무지무지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프로이드가 중요시하는 시기보다 더 어렸을 때이죠. 더 영악이 엄마의 젖을 먹고 크는 이 시기, 그때 엄마 또는 주양육자와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상관계 이론은 인간은 양육자, 그런데 보통 주로 이제 어머니일 때가 많죠. 그래서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형성된 이미지나 기대, 그것이 현재 대인관계에 특히 대인관계에서 이제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이런 거에 영향을 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상관계 이론이 심리사회 모델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담을 하고 또 사정을 하고 이제 알아볼 때 클라이언트가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했나 이런 거 많이 탐색을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것도 역시 이 발달적 고찰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둘 다 과거를 중요시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정신분석 이론은 프로이드의 이론이고 대상관계 이론도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론 중에 하나이고 이제 과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리고 어렸을 때 주양육자와 어떤 경험을 했는가, 경험을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이미지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이미지를 통해서 현재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이제 미친다. 그 이미지에 따라서 대인관계를 맺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옛날에 엄마랑 어떠한 일이 있었나, 그때 어떠한 이미지를 스스로 형성했는가, 이거를 고찰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론 보겠습니다. 자아심리 이론은요, 제가 3장을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자, 심리사회 이론은 심리사회 모델과 다르다라고 했죠. 그때 말한 학자가 바로 에릭슨이었어요.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을 자아심리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놓을까요? 자, 자아심리 이론은요, 1950년대에 그 에릭슨이 이제 소개한 이론이고, 심리사회 모델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릭슨 역시도 이제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프로이드와 또 관련이 되겠죠. 자,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인간의 성격을 초자아, 자아, 원초아로 보고, 그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어때요? 이드, 원초아, 에서 나온다라고 봤죠. 왜냐하면 무의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아심리 이론은 자아라는 말 자체가 이론에 등장한 것을 보고 여러분 유추할 수 있겠죠. 자, 무엇을 중요한다는 거죠? 자아, 에고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무의식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야. 현재의 나가 이 현재를 조정할 수 있고 미래도 바꿀 수 있어 라고 자아의 기능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아심리 이론이 그렇다면 심리사회 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기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클라이언트가 현재 어떻게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이 사람의 현실 판단 능력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 자어 방어 기제를 잘 쓰고 있나, 이러한 것들을 좀 알아보고 현재 이 사람이 기능을 잘 수행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요. 자, 그거는 바로 원초아에다가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나인 에고를 강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사회 모델에서 에고가 좀 더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체계 이론입니다. 자, 체계 이론은요, 굉장히 늦게 나온 이론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심리사회 모델이, 이렇게, 정신분석 대상관계 이론처럼 1900년, 20년 또는 그 이후 1900년대 초반의 이론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체계 이론처럼 1960, 70년대에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론이 계속 발달하고 발전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체계 이론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다뤘죠. 체계,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인입니다. 사람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체계들과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요 밖에 있는 체계들도 상호작용하고 인간과 환경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이 성장 발달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체계 이론이 심리사회 모델에 미친 영향은 뭐가 될까요?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때로는 환경의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을 이해할 때는 인간의 심리 내적인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주변에 무엇이 있나, 주변이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클라이언트는 주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를 보도록 그러한 기법이 발달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인간 상황에 대한 고찰, 인간 환경에 대한 고찰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그 기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째는 역할 이론입니다. 역할 이론이라는 거는요, 인간은 내가 지금 어떠한 집단에 속해 있고 그 집단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좀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어떠한, 예를 들면 내가 동아리에 속해 있을 때의 나의 모습과 또 내가 친한 친구들하고 있을 때의 나의 역할, 이거 좀 달라지죠. 그 말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떠한 집단에서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서 나는 좀 더 다양한 나를 가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떤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할 이론이 심리사회 모델에 미친 영향은요, 클라이언트는 어떠한 집단의 그룹에 속해 있는가,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탐색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울러 볼 때 심리사회 모델의 특징은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자, 심리, 개인입니다. 사회, 환경, 모두를 강조하죠. 자, 그리고 실천의 초점을 환경 속의 인간에 둔다. 모두 다 심리와 환경 중요시합니다. 자, 그리고 환경과 인간을 중요시하는 것만큼 이거는 또 사회복지를 하는데 기본이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긍정적이고 신뢰로운 관계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의 기본이죠. 물론 이것도 다 기본이긴 합니다만 심리사회 모델의 기법들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대화, 상담 기술이나 대화 기법을 통해서 많이 개입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기본적으로 형성되어야 될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 때 이러한 기법들이 더 효과를 발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수용,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실현해 주는 것, 클라이언트를 특정 집단에 소속된 어떤 그런 범주로 보지 말고 그 사람 고유의 독특성과 개별성을 가진 인간으로 보고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이런 개별화 원칙들을 강조한다는 거, 심리사회 모델의 특징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절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개입의 목표 그리고 개입 기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요, 2장, 3장, 4장, 5장, 그리고 6장까지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델을 여러 가지 볼 건데요. 모델을 공부할 때는 개입의 목표, 그리고 개입 기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공부하고 있는 과목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모델의 그 기술에 대해서 시험에 한 문제 이상 꼭 나오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의 개인 목표 한번 볼게요. 클라이언트가 경험한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들 혹은 현재의 경험들과 관련된 심리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클라이언트가 이해하고 통찰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요. 자, 조금 풀어 얘기하면 클라이언트가 과거에 나한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힘들지? 최근 현재 나한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내가 이렇게 힘들지? 라는 것들을 알고, 이해하고 알아차리게 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향도 보여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할 일은 뭐냐면요. 클라이언트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현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들이 현재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일으키는지를 알아차리게끔 도와주면 돼요. 여기까지 하는 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에요. 그러고 나면 클라이언트에게 이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통찰한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헝클어졌던 머릿속도 좀 정리가 되고 복잡했던 마음속도 정리가 되고 그럼으로써 문제가 왜 생겼고 어떻게 발전해 왔고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정리하게 되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길이 보이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 기법으로는요. 개입 기술 기법 같은 말입니다. 직접적 개입 기술 기법 6가지가 있고 간접 개입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지요. 네, 심리사회 모델 개입 중 직접적 기법 보고 있습니다. 발음이 어렵죠? 직접적 기법 또는 직접 기법인데요. 크게 6가지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지지하기입니다. 지지하기. 우리가 무슨 서포터즈 이런 얘기 하죠. 서포트 이것도 지지지만 심리사회 모델에 나오는 지지하기는요. 서스테인먼트입니다. 책에 보시면 지지하기는 어때요? 받쳐주기라고 되어 있죠. 이 받쳐주기는요, 옆에 함께 머물러주다, 마음으로 함께 머물러주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수용하고 클라이언트를 돕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며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표현해주는 기법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자아존중감, 자신감도 떨어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문제를 겪으면서 주변에 사람도 없고 외롭고 힘들잖아요. 이럴 때 클라이언트가 좀 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가져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좀 그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힘든 일이 있었지만 잘 견뎌왔음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는 거는 선생님한테 굉장히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제보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시하기 보겠습니다. 지시하기는요, 직접적 영향 주기라고도 합니다. 자, 직접적 영향 주기라고도 하는데요. 자, 다이렉션, 이런 걸 디렉트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거인데요. 자, 지시라는 말에서 너무 이제 강압적으로 뭔가를 지시 내린다라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좀 권고하고 이제 조언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지시하기 기법은 클라이언트가 특정 행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면은 좀 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특정 행동을 해볼 수 있도록 제안, 그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또는 조금 너무 딱딱하지 않게 권위적이지 않게 지시하는 거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력서를 제출해 보면 어떨까요? 남편분에게 가사 일을 함께 분담하자고 얘기 좀 해보세요. 저 같으면 그 일은 부당하다고 상사한테 말할 것 같아요.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특정 행동을 좀 취해 볼 수 있도록 어떤 제안을 하는 거, 조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시하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탐색, 묘사. 묘사는 기술하고 같습니다. 탐색, 묘사, 환기, 탐색, 기술, 환기라고도 합니다. 탐색, 묘사, 환기. 자, 탐색이라는 거는요, 자신의 주변에 어떤 일이 있는가 둘러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강의 듣고 있는데 주변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어디 카페나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계신가요? 방 안에서 공부하고 계신가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책상에서 핸드폰 또는 컴퓨터 켜고 보고 계신가요? 자, 주변에 무엇이 있고 누가 있는지 여러분들 알아차릴 수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이 탐색이라는 것은 자신의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 라는 어떤 물리적인 사물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되돌아보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되돌아본 것을 쭉 말로 표현하는 것,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묘사입니다. 우리가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친구한테 쭉 얘기하다 보면 감정이 올라오죠. 격해지는 감정도 있고요. 슬퍼지는 감정도 있고요. 억울하고 분한 감정들도 있는데 그러한 감정이 올라와서 마음속에 꽉 차 있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공기들을 마음속에 차 있는 감정들을 밖으로 빼내는 것이 바로 환기입니다. 어떻게 빼내냐고요? 방 안에 답답한 공기는 문을 열면 되지만 마음속에 답답한 것은 말로 얘기하면 됩니다. 또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온다거나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이렇게 감정이 몸으로 표현되는 것도 감정의 표현, 즉 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탐색, 묘사, 환기 기법은요,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감정이 너무 차오르게 되면 문제가 선명하게 잘 안 보일 때가 있는데 나한테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보고 말로 표현하고 감정까지 표현하고 나면 그 문제가 선명하게 잘 보여요. 그리고 감정을 표현했다는 것 자체, 즉 감정의 정화이죠. 감정의 정화라고 하는 거, 카타르시스라고도 하는데요. 감정을 표현하고 나면 그 자체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또 긴장이 완화돼서 좀 더 좋은 상태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시라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사회복지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기숙사에서 여러 가지 지금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좀 더 설명해 보겠니? 라고 하면 클라이언트에게 탐색하고 이제 묘사를 지금 요청하고 있죠. 이제 묘사를 하는 가운데서 클라이언트는 감정의 정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인간환경에 관한 고찰인데요. 자, 요거는 최근 사건이 현재 클라이언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기법입니다. 심리사회 모델 중에서 가장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기법이에요. 자, 우리가 심리사회 모델은 정신분석 이론이나 대상관계 이론처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현재 어려운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너를 둘러싼,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최근의 사건, 상황, 어떤 관계, 자원 이런 것들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최근, 그쵸? 클라이언트 주변에 최근 사건이 클라이언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기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사춘기 딸이 반항적인 행동을 많이 해서 아버지가 되게 화났어요. 그럴 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인 아버지에 대해서 따님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이 그토록 힘든 거는 뭐 때문일까요? 또는 따님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을 그토록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모두 다 심리사회 모델의 기법 중에서 좀 후반부에 많이 쓰이는 겁니다. 후반 또는 이제 중반, 본격적으로
개입이 심화될 때 많이 쓰는 건데요. 자, 유형 역동성 고찰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행동 또는 클라이언트가 생각하는 어떤 사고, 여러분들도 그 개인만이 고유의 어떤 사고 패턴이 있을 수 있는데요. 클라이언트의 행동이나 클라이언트가 특정 생각에 이르게끔 하는 어떤 원인이 되는 사건, 이러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입니다. 자, 인간은 정신 내적인 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간과 환경에 대한 고찰만으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에 좀 부족합니다. 이럴 때 정신 내적인 측면들의 여러 가지 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이해하고 이제 되돌아봄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이 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클라이언트와 면담을 하다 보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주 보이는 어떤 행동, 특성 또는 특히 방어 기제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보이고 알아차리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해서 사회복지사가 이 클라이언트가 특정 상황에서 많이 쓰는 방어 기제, 행동 유형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달적 고찰인데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이제 중요시했던, 제가 정말로라고 할 만큼 과거가 클라이언트 현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현재 성격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원가족에서의 경험이나 유아기의 경험에 대해 고찰,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기법인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요, 어떻게 하는가? 클라이언트의 어린 시절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좀 클라이언트가 알아차릴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죠. 또는 유년기 문제와 현재 행동과의 인과관계를 이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예전에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당신의 청소년기와 아드님의 청소년기는 어떤 점에서 비슷한가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도 바로 발달적 고찰 기법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접적 기법 6가지를 봤고요. 최근 22회에서 출제되었던 간접 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간접 기법을 몇 가지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기를 못할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심리사회 모델의 직접 기법 6가지는 심리사회 모델에서 고유하게 개발이 됐지만 이 심리사회 모델에서의 간접 기법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에서 쓰는 다양한 간접 기법들을 이 심리사회 모델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몇 가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기법 중에서 간접 개입 기법은 실천원 시간에 배우는 간접 개입 기법과 같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 개인, 인간, 그리고 환경 중요시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체계들, 요것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미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간접 개입입니다. 예를 들면 자원을 연계해 주는 것, 저소득층 가정이 지역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원을 연계해 주는 것이겠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클라이언트를 옹호하거나 문제 해결에서 중재 활동을 해주는 것, 이러한 것도 모두 다 간접 개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심리사회 모델에 대해서 3장에서 살펴봤고요. 자, 4장 인지행동 모델 다음 장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